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끔 그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막힐 때,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이때 하늘을 날아서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렸었을 때 만화를 볼 때도 나오고 네. 영화에서도 가끔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백투더퓨처 보면은 드로리안이 이렇게 바퀴를 접고 나르는데 그렇죠. 직장인분들 최근에 뭐 파업이나 시위를 해서 네네. 상당히 출근길이 멀게 느껴질 텐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현실화가 된다고요?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좀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인포맥스D에서 도심 항공교통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오늘도 꽉 찬 블로기도에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NH투자증권의 이재광 수석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포맥스D 도심 항공교통 미래의 모빌리티라고 불리는 UA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늘과 지상을 편하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동에 제약이 없는 UAM이 세상에 등장을 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데요. 오늘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UAM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먼저 용어부터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게 신산업이다 보니까 예. 용어가 좀 부르는 게 좀 다르기도 하고요. 예. 계속 바뀌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최근에는 AAM으로 이렇게 AAM. 좀 많이 불리우고 있어요. UAM도 물론 많이 씁니다. 예. 근데 차이는 AAM은 UAM보다 조금 상위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UAM이 이제 도심 내에서 좀 중단거리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AAM은 그 위에 이제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 예. 뭐 우리가 아는 드론 배송 이건 이제 UAV가 있고요. UAV. 네, 그리고 그 이제 주로 작은 화물을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리고 UAM은 사람이나 화물을 한 50km 이내 도시 안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RAM이라 그래서 이건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인데요. 한 50km를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도시 간 정도가 되겠죠. 예. 네, 그 정도 이동하는 건 이제 RAM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하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배송을 하는 뭐 그런 새로운 교통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거리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이 AAM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다 보니까 네. 앞으로는 AAM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좀 광의의 개념이고 다 포괄하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주도하고 있는 이제 뭐 선진국 뭐 어떻게 보면 나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일단 네이밍을 그렇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따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울 끝에서 서울 끝까지 가려면 한 50km 정도 되는데 네. 이 정도의 운송 수단을 보면은 UAM이라고 저희가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많이들 이제 UAM이라고 해서 보면은 뭔가 날개가 달린 헬리콥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닌 그런 형태의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플라잉 카인지 아니면 뭐 하늘 나는 택시인지 자동차냐 비행기냐 뭐 이런 거 같거든요. 아 이게 뭐 사실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예.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그냥 신개념 항공기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요. 항공기라고 예, 그래서 뭐 아니면 더 친숙하게로 하면은 뭐 에어택시 혹은 에어택시. 뭐 전기 비행기. 전기 비행기. 예,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들 이제 뭐 비교하시는 게 플라잉카라는 걸 많이 비교하시는데 그쵸. 저는 좀 그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플라잉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상용화 되면은 내가 이걸 사가지고 지금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해서 운전하듯이 하늘 날아다니고 이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요. 내가 운전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지금도 하늘은 통제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비유가 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거는 매우 잘못된 거고 이게 남에게 네. 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개인이 이렇게 뭐 하늘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잘못된 걸로 사고를 일으킨다. 아, 술 마시고 하늘로 날아가면 안 그렇죠. 되니까. 그러면 정말 큰일이기 큰일 날수 때문에 있겠네요. 이거는 좀 그 검증받은 운송 사업자가 우리가 마치 지금 비행기 이용하듯이 그렇게 운행을 해야지 좀 안전하게 우리가 믿고 네. 하늘을 열어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플라잉카라는 게 뭐 전혀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어차피 뭐 날아다니는 플라잉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도 플라잉카가 나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주행을 하다가 버튼을 누르면은 뒤에 있는 부분이 바뀌고 그쵸, 바퀴가 그쵸. 좁히면서 그렇죠. 하늘을 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어느 정도의 활주로가 좀 필요하죠. 뭐 활주로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제 그거는 수직 이착륙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수직 이착륙 된다 하더라도 그 도심에서는 지금도 안 됩니다. 네, 그 허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마치 지금 뭐 경비행기나 네. 개인용 비행기 허가된 데서 이렇게 개인이 타듯이 뭐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런 것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플랜카가 우리가 상상하는 있고, 것처럼 뭐 올림픽 들어가 막히니까 내가 거기서 막 날아가고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어렵다. 네. 갑자기 변신해서 날아가고 이런 그렇죠. 거는 어려울 가능성이 네. 높다.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서 개인용 헬리콥터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UAM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같은 거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마 초창기 시장은 그런 시장을 대체하는 게 아마 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비용으로 따지면은 헬리콥터를 이 UAM에 이제 쓰이는 기차라고 하는 이비톨로 바꾸면은 비용만 해도 한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고요. 당연히 친환경적이고요. 전기니까 소음도 적고 네. 하니까 그런 시장만 해도 엄청 싸우니까 수요가 매우 크죠.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4분의 1이라고 하니까 되게 싸 보이지만 나중에 제가 절대 금액을 말씀드리면은 비싸죠. 근데 헬리콥터 대비해서는 훨씬 저렴하다. 기체만 봤었을 때는 저렴하기도 하고 기세도 그렇고 네. 운용비도 운용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이비톨이라고 말씀하셔서 네. 요즘에는 기체를 다 이비톨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비톨은 Electric Vertical Takeoff Landing Aircraft의 약자인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로 구동되고요. 전기차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수직 이착륙 기능이 되는 항공기입니다. 헬리콥터처럼. 근데 또 이게 헬리콥터는 날개가 없잖아요. 네. 또 이 친구들은 날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비행기로 봐야 되는지 헬리콥터로 봐야 되는지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이거는 저 같은 일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전문가, 인증을 해주는 전문가들도 수년 동안 이걸 가지고 되게 고민도 하고 네. 서로 의견이 갈라섰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FAA가 딱 그랬는데 가장 최근에 드디어 이걸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FAA에서 정립한 거는 이거는 비행기도 아니고 헬리콥터도 아닙니다. 신개념 새로운 항공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거기에 맞는 룰을 지금 정립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하는 데 있어요. 네. 이 룰을. 기존의 항공법이라든지 규제 그리고 통제 영역 밖에 있던 새로운 또 영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항공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통 항공기는 이제 에어크래프트를 항공기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비행기라고 하면 이제 날개 달려 있는 네. 예. 그건 이제 고정익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헬리콥터처럼 로터가 달려 있는 건 회전익 이렇게 나누는데 그 둘도 아니라는 거죠. 그 중간에 새로운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UAM이라는 것들이 이제 미국의 연방 항공청에서도 인정을 한 그런 상황인데 이걸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기체 말고 이제 전체를 예, 말씀하시는 생태계를 거죠? 보면요. 예, 이것도 지금 없기 때문에 예. 좀 상상이나 아니면 이제 전망으로 말씀드린 건데 아주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 항공기, 이비톨이라는 항공기를 만드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예. 제작사. 지금의 뭐 항공기로 치면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 네. 같은. 그다음에 또 이거를 운용하다 보면은 또 유지도 하고 정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네. 주체도 있어야 될 거고요. 아니면 지금의 항공사 같은 이걸 이제 운용을 해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주체도 필요할 거고 또는 이걸 우리가 타야 되니까 네. 예, 뭐 흔히 말하는 뭐 공항 같은 게 공항 있어야 같은 게 되겠죠.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탈 때 요즘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렇죠. 앱으로 하잖아요. 해서. 예. 기차도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디지털 인프라도 필요할 거고요. 엄청 많습니다. 또
뻗쳐나가면은 뭐 보험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네, 새로운 보험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런 금융 쪽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항공기도 뭐 직접 항공사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리스하는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 이건 이제 통제 관장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 관제사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지금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항공관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비행기들이 오르고 내리는 것들을 다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것들도 관전이 필요할 거고 근데 이 중에서도 그 도심항공교통 이착 요청 버티포트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주목받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 우리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네. 어디에 생길까. 또 제가 느끼기엔 또 한국 분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부동산을 좋아하기 때문인 거죠. 건설 아닌가. 관련된. 네.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막 여러 가지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다 중요합니다. 버티포트 중요하고요. 예, 예. 왜냐하면 버티포트에 또 중요한 게 거기 충전 시스템이 또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니까요. 전체적인 뭐 전력 시스템도 또 바뀌어야 되고 되게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예. 저는 일단은 이 이비톨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체가. 예.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버티포트도 우리가 좀 디자인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거기에 맞는 충전 양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맞춰야지 만들 수 있고 하다 보니 같이 진행돼야 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비톨이 안전한 이비톨이 인증을 받고 나와줘야 좀 거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맞게 가지 않을까. 실제로는 이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버티포트만 또 좀 집중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런 데서도 이미 뭐 테스트 베드 형식으로 네. 뭐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제가 너무 기체에만 말씀을 드렸긴 한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빨리 탈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왜냐면은 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원 검사하고 뭐 가방 검사하고 이런 거 하는데 뭐 한 30분이 걸린다. 수화물 검사할 수 예,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걸 한번 타는데 30분이 걸린다면 그러면 시간이 30분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는 것도 매우 도전적인 과제고 목표는 제가 뭐 알기로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로 목표 잡고 있다고 합니다. 탑승까지의 시간이. 예, 그러니까 딱 가서 바로 딱딱딱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 요즘 가능한 게 제가 어제 바로 제가 저기 지방 출장을 다녀왔는데 요새 국내선 공항 가시면요 바이오 등록으로 그렇죠. 손을 찍고 가면 되죠. 예, 그냥 그거 하면 바로 들어가요. 뭐 신분증검사 안 하고요. 뭐 그런 시스템도 지금 다 이렇게 되고 그런 게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예, 충분히 가능하다. 확실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보통 에어 택시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은 택시 탈 때 신원 검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불러서 타는데 몇 초 안 걸리는데 근데 이걸 타려면 5분 걸린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5분이면 굉장히 짧게 탑승할 수 있구나. 그 근데 개념을 좀 이거를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속도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너무 이거를 그냥 아무나 쉽게 탄다. 네. 그럼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 나쁜 목적에 뭐 하니까 그런 걸 다 이제 검사하는 거를 지금 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엑스레이로 이렇게 쫙 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들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탑승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네. 10년 전쯤에 한강 수상 택시가 이제 그때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한강까지 가서 탄 다음에 이제 한강에서 또 원하는 다시 지역까지 가는 불편함 때문에 사실 성공하지는 못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전에는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뭐 관광용 뭐 이렇게 예. 시도를 하다가 최근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UAM하고도 좀 결부되는데, 예. 이 UAM이라는 이 서비스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또 문화권마다 다 다르게 펼쳐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도시의 구조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는 방법도 다 달라요. 예. 우리는 뭐 주로 아파트에 살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은 또 전혀 다른 주택에 도시 구조와 많이 살죠. 예, 교외에 이렇게 사는 거고, 또 아니면 예를 들면 싱가포르만 가도 또 거긴 또 완전 다르죠. 홍콩이나 그러니까 거기에 최적화된 아마 서비스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살고 오래 살고 하니까 좀 체감적으로 더 올 수 있겠지만, 서울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교통 인프라 잘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내에서는 움직일 때 뭐 예를 들면 차가 막힌다. 그러면 뭐 다른 대안들도 있잖아요. 뭐 지하철로 뭐 뛰어간다든지 뭐 다른 것도 있고 많이 하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는 장거리용으로는 과연 이게 필요할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시장이 있긴 있겠지만 네네. 그게 메인이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수상택시도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네. 그걸 왜 탈까 생각하면은 저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타러 가는데 30분 이러면 뭐 타러 가는데 문제도 있고요. 예. 예. 그 뒤에는 뭐 이제 그 요즘 뭐 스쿠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하면 사실 그것도 좀 상쇄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그걸 가느니 그냥 지하철 타면 금방 갑니다. 9호선 타면은 더 빠르고요. 급행 가면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그게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거리에 그 수상으로 가는 거는 필요가 없어서 그 안den영에서 크지 않았나 저는. 대체 탈 것이 워낙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인프라가 잘 됐기 때문에. 근데 예. 만약에 다른 인프라 안 돼 있다고 예. 하면은 많이 쓸 수도 있겠죠. 예. UAM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수상택시는 대체제가 되지는 못했었지만 UAM은 그거랑 좀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마차를 타다가 자동차로 갔었던 것처럼 맞아요. 완전히 새로운 탈 것이 나오다 보니 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들도 커질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네. 그 시각에서 일단은 보면 이번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좀 우리가 인지해야 될 거는 네. 이 UAM이라는 게 다른 뭐 모빌리티나 교통수단을 뭐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어느 정도의 접점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못 갔던 곳을 가는 게 더 클 겁니다. 못 갔던 곳을 간다. 예를 들면은 뭐 가장 저는 이제 UAM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가장 유용하게 쓰일 만한 거리는 한 25km 이상 정도 거리 도심에서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광화문이나 이런 주요 도심지 뭐 여의도 강남에서 25, 30km면은 딱 지금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위성 도시들이 다 거기에 걸쳐 있어요. 예. 분당, 일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 정도 거리는 충분히 그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왜냐하면은 차가 안 막힌다는 가정만 해도 그렇죠. 꽤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혹은 지금 우리가 살지 못하는 곳들도 개발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핀투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철도 같은 거는 네네. 물론 엄청 좋은 모빌리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만드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유지하는데도 엄청 많은 기저 수요가 필요하고 예.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UAM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다 해도 뭐 하늘에 철도를 깔 건 아니니까 예. 버티포트만 잘 만들어주고 시스템만 잘 된다고 하면은 작은 수요에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구조를 바꿀 수도 있겠죠. 신도시를 꼭 그렇게 뭐 인구 밀집도가 높게 이렇게 만들지 않고 아니면 좀 인구 밀집도가 낮게 뭐 전원주택 형식으로 만들어도 거기에 버티포트를 잘 해놓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들을수록 버티포트가 핵심이 될 것 같네요. 이건 플랫폼으로 저희가 봐야 되니까 그것도 이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러면은 우리 공항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들어가듯이 네네. 쇼핑몰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미 현대에서도 몇 년 전에 허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버티포트 계획을 한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컨셉들은 되게 많죠. 있습니다. 정류소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말씀이신데 어찌됐든 정부에서는 2025년 뭐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5년에 상용화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용화를 하는데 좀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예. 게 다 있어야 되고요. 기체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예. 아마 그때의 정부 발표 그때 나왔던 거는 조금 이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었고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은 그때 발표했던 거의 기준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24년에 이제 인증이 되는 목표가 있었어요. 예. 그런 걸 아마 감안하고 25년으로 네. 잡은. 그리고 그때 나왔을 때도 이 계획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다 전제로 했던 거고요. 예. 무조건 그때 하겠습니다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가장 최근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문제가 생겨서 늦어진 거냐 이게 아니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겁니다. 예. 기준은 확립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기존에는 막 이거를 어떤 형식의 비행기로 봐야 되냐에 대해서 감론을박과 막 이게 시간이 막 끌고 있었는데 이게 정해졌고요. 근데 거기에 맞게 다시 계산을 해보니 왜냐하면 이게 행정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룰을 새로 만들고 기체 개발을 해오고 있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선도업체에서 이제 다시 수정해서 이제 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걸로는 한 2024년에는 군용은 우리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군용 목적으로. 미국에서 말이죠. 예, 미국입니다. 예. 왜냐하면 군용을 인증해 주는 건 미 공군입니다. 예. 네. 그 군용은 어차피 우리가 못하죠. 예. 그들이 이제 인증을 하면 그들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좀 원래 계획대로 가는 거고 민간이 타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 미 연방항공청 그 FAA에서 이거를 가망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룰을 재정의하고 있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25년에 인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뭐 상용화라고 하면은 이게 상용화라는 게 또 기준을 정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가 상용화냐 뭐 할 수 있어요. 예. 이제 제가 말하는 상용화는 일단 첫 번째 미국과 유럽 같은 서구 선진국들의 인증을 받고 그리고 민간이 타고 근데 민간이 타는데 한 4명 정도는 타는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체가 우리가 탈 수 있는 거를 상용화라고 제가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가장 빠른 목표는 25년 미국이고요. 뭐 아니면 한 명 타는 것도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24년 파리 올림픽 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되거나 우리나라에서도 25년에 모습을 볼 수는 있겠네요. 일반인이 탈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한 좀 1년 정도 더 하면 한 26년 정도 26년 보시는 정도? 게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 예. 그러면 실제로 한강 위를 떠다니는 뭐 아마 처음에는 뭐 한두 대 정도 되겠죠. 네.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초기가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걸로 보면은 2025년에서 29년 사이에 초기에 운용을 시작하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한 5년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는 자율주행까지 되는 네. 드론 택시 형태로 움직이겠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상용화가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도 있긴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 이 발표한 우리가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KUAM이라고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해서 네. 이게 계속 그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예. 이거는 뭐 보고서가 한 번 나와서 그게 뭐 바이블처럼 이거대로 가는 게 아니고 상황의 이제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큰 그림의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연도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네, 큰 그림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고요. 저 레포트가 나왔을 당시에는 이제 저 계획으로 가는 거였죠. 근데 이건 조금씩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방향성 면에서 기장 운용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기장이 탑승을 할 거고요. 그 뒤에 이게 점점점 자동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마 기장이 탑승하지 않고 뭐 지상에서 이거를 원격 조정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 같고, 이게 처음에는 한 명이 하나를 원격 조정하다가 좀 더 자동화 잘 되면 한 명이 2명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두 대를 네. 그리고 3대, 4대 이러면은 이제 인건비가 싹싹 떨어지는 비용 절감 효과 있을 거고, 네. 정말 나중에 이 자율비행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하면은 그거마저도 개입을 안 하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 번째 버티포트의 입지가 이제 수도권 중심에서 나중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러는데 3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지금 좀 후보군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도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요. 26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일단 뭐 이거는 계속 뭐 건설사 같은 데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아니면 뭐 유통업체들, 우리 아는 쇼핑몰 이런 데서도 많이들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나마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데는 잠실의 그 종합운동장 쪽에 그 야구장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마이스 단지로 재개발이 될 거고요. 계획은 이미 했고 우선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아마 거기는 원래 또 헬기장이 있었던 곳이었죠. 잠실에. 거기를 이제 그 버티포트로 아마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걸 할 거고요. 뭐 제 예상은 여의도도 충분히 가능하고, 일단은 한강변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강변 위주에 아마 생길 거고,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베드로 공항과 이렇게 연결하는 걸 점점점 하면서 우리들이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각종 데이터 축적하고 또 사람들이 다니는 걸 보면은 좀 거부감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전에 대한 검증도 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일단 미국이라든지 서구권에서 이 기체 기술이 좀 완숙도가 높아져서 도입이 되는 것까지 기다려봐야 날짜를 알 수 있겠군요. 도입은 뭐 적극적이라고 하면은 바로 도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도입도 이게 뭐 처음부터 대량 생산이 되기는 어려워요. 앞으로도 대량 생산이 되는 것도 되게 도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충분히 우리도 좀 되게 초기에 이거를 받아들여서 서비스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보수적으로 간다 그러면 네. 앞서가는 거 다 보고 하겠다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예, 빨리 이거를 하면은 거기에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가 또 그런 건 좀 빠르잖아요. 뭔가를 받아들여서 네. 하는 건 빠르니까 꼭 기체 개발을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도 많거든요. 그런 쪽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잠실 얘기를 하셔갖고 비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잠실에서 이제 김포공항이나 인천까지 이동을 한다고 쳤을 때 네. 현재 기준에는 인당 10만 원 정도 비용을 내는 걸로 얘기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10만 원이라는 기준이 네. 국내에서 아직 없으니까 정한 네. 건 아닌 것 같고 해외에 있는 사례를 봤었을 때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아직 그 정식 서비스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을 말하기가 좀 네. 어렵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이제 그 가격 목표를 발표하는 일단 그런 걸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일단 가격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택시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택시 타는 가격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단은 지금도 항공기 타실 때 네. 그 같은 항공기의 그냥 이코노미라고 치고 네네. 거기에서도 다 똑같은 가격으로 표를 사지 않습니다. 다 다르죠. 네. 언제 사느냐, 뭐 어디를 통해 사느냐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우버 같은 서비스, 우리나라도 이제 택시가 많이 그 탄력 요금제로 돼가고 있는데 우버 같은 경우 해외 나가서 우버 써보시면은 가격이 계속 바뀌죠. 네, 뭐 수요가 몰리면은 가격이 갑자기 2배가 되기도 그쵸, 하고, 그쵸.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바뀔 이거 수 있다. 두 개를 합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렇겠네요. 우리가 그 항공권을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예약을 한다든지 할 때 이게 그때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수요가 너무 없다. 그럼 좀 싸게 막 할 수도 있을 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고, 근데 이제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평균으로 내세우는 가격은 이제 우리 뭐 환율 이런 거 감안하고 우리나라로 가져왔을 때 계산을 해보면 그냥 아주 그냥 다 자르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잠실에서 인천공항 간다라고 네. 했을 때 편도로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0에서 15만 원 정도. 그러면 그냥 15만 원이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어떤 느낌 드십니까? 인천공항인데 15만 원. 비쌉니다. 비싸죠. 네. 그렇진 않죠. 예, 비싸다는 근데, 생각이 확 드는데요. 어떤 또 사람은 와 되게 괜찮은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시간의 문제가 되겠네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처음에 받아들이는 계층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먼저 열리겠죠. 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돈 많은 사람부터 타는 거고요. 예. 꼭 돈이 많다기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할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럼요. 가끔 네.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차가 엄청 막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렇죠. 그럼 뭐 돈 얼마를 내든지 가고 싶은 경우가 그러면 있잖아요. 급하게 행사 가거나 가야죠. 그렇죠. 그런 게 다 중첩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15만 원이면 어느 정도냐? 지금 택시 타고 인천공항 가시면은 택시 타고 일반 택시 타고 가시면은 한 7, 8만 원 들 겁니다. 안 막히는 거 가정했을 때. 예, 그럼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고 뭐 모범 택시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겠죠. 예. 기준이 그렇게 그래서 되겠군요. 예, 그 정도로 감 잡으면 되고요. 해외로 말씀드리면은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로 하는 가격이 대략 초창기 때는 그 우리의 모범 택시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버 블랙 같은 그런 정도의 가격을 목표로 하고요. 낮춰가지고 목표하는 거는 일반 택시 우버 정도로 목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제가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택시비가 좀 싸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이게 좀 높다고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그럴 수 같아요.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거를 우리가 택시랑 가격을 비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니까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비행기죠. 비교를 하자면은 헬기랑 비교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헬기는 이제 뉴욕 같은 데서 관광용으로 타도 100만 원 정도는 줘야 이제 상공을 좀 뭐 투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시간이나 이런 걸 다 따지면 좀 여러 가지 그러네요. 케이스가 있는데 달라지네요. 제가 조사해 본 걸로는 보통 관광용이든 뭐든 일반적으로 헬기는 한 10분 타는데 15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혼자 타면 더 비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눠 탄다고 가정했을 때고요. 예. 그런데 그런 헬기 지금 우리가 아는 헬기를 이 이비톨을 대체하면은 비용을 한 4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엄청 싼 거죠. 일단 유류비가 확 줄어들 테니까요. 그럼요. 전기, 소음 문제도 완전 다르고. 그 지난 11월 23일 보면은 김포 아라뱃길에서 이 비톨 이거를 시연하는 행사를 한 사진도 맞아요. 나오기도 했는데
궁금한 건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안전한 기체가 개발되고 있느냐, 이게 안전하냐, 그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 국내에서 하는 거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 하는 이유가 매년 빼빼로데이 때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이유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고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라는 걸 예. 보여주고 하는 건데요. 앞으로 더 많은 기체들이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꼭 유튜브만 찾아보셔도 많습니다. 예. 네, 그 선두업체들 걸 보시면요, 미국이나 뭐 이런데 이제 선두하는 업체들 이제 공개하는 것만 보셔도 이미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고요. 네,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항공기니까 엄청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네, 날아다니네? 쓰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럼 정말 저는 안 탈 거예요. 그런 기체는. 네, 막 엄청나게 많은 비행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또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믿고 탈 수 있는 거지. 그냥 그렇죠. 뭐 날아가니까 하세요. 그거는 정말 안 됩니다. 네. 그럼 현재 수준에서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네. 충분히 타고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수준까지 왔습니까? 제가 안 타봐서 사실 제가 직접 타보면은 제가 타봤는데 하겠는데요. 네, 뭐 아직 그런 걸 잡아가고 있는 단계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가다가 뭐 추락하고 이런 위험이 아니고요. 그 기체가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예를 들면 뭐 속도를 견딜 수 있는지, 뭐 어떤 날씨를 견딜 수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전기로 가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뭐 얼마 정도만 써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뭐 그런 항공용 배터리를 뭐 100% 충전해서 0% 될까지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위험해요. 네네. 그건 보통 이게 그 기준을 정하는 거죠. 이거는 50% 정도 떨어지면 무조건 충전해야 된다. 예를 전기차도 들면. 마찬가지고요. 예, 그게 매우 차보다 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예. 배터리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쓰다 보면 이제 점점 줄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검소하게 쓴다 그러면 계속 써도 돼요. 예, 충전 계속하면서. 예, 근데 막 그 빈도수가 많아지겠죠. 맞아. 예, 근데 항공용은 지금 정하고 있는데 예. 아마 100이라 그러면 원래 처음에 용량이 100이다. 근데 이게 성능이 점점 준다. 80만 돼도 이건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걸 잡아가고 있는 거죠. 충분히 쓸 수 있는 배터리임에도 80으로 떨어지면 바꿔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기체뿐만 아니라 배터리까지도 저희가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고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네. 굉장히 큰 그리고 사업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예, 항공기에 들어갈 배터리는 정말 가격 저항성이 훨씬 낮습니다. 맞군요. 가격 좀 비싸도 더 안전한 좋은 걸 써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또 일단 우리가 직접 사는 게 아니니까. 네. 예. 아까 그 로드맵을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잘하는 분야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통신 분야와 관제 분야인데 네. 이 통신 분야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통신은 아마 초기에는 아주 초기에는 통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냐 초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무전기 뭐 이런 걸로 아마 음성으로 아마 그 할 정도로 거예요. 일단 충분하고 근데 있어요. 그게 한두 대 뭐 그 정도면은 그렇게 해도 되죠. 조종사가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조종사가 있어도 만약에 수십 대 뭐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이게 통신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하늘에서 이제 통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결국은 이제 수백 대, 수천 대가 됐을 때는 또 거기에 심지어 뭐 자동 혹은 자율주행까지 간다 치면은 이제 새로운 그 통신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게 적게도 통신위성 우리가 말하는 우주 인터넷. 예, 그게 그래서 앞으로 6G 시대에는 필수 인프라가 될 거라는 게 이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통신 대기업에서는 5G와 6G를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 UAM이라는 게 사실 2025년 로드맵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네. 언젠가는 우리가 타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안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안 될 그럼 거라고 우리가 보지 않고 어느 정도로 우리 삶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건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한도 끝도 없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는 자동차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중화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있는데 불과 뭐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만 해도 당연한 세상은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은 하루에 뭐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요즘은 사실 뭐 지방도 거의 하루 만에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산이나 뭐 이런 데도. 근데
이게 만약에 UAM이 더 대중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게 바뀌고 뭐 일단 제일 기대하는 거는 거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는 제가 원하는 미래 도시는 이런 업무적인 상업적인 건 좀 밀집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좀 거주 기능은 정말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곽으로 좀 편하게.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누군가는 도심에 살고 싶을 거예요.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누군가는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만약에 좀 멀리 갈 수 있게 돼도 이런 도심 업무지구에 접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집값 문제도 있을 거고요, 환경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정서적으로는 이거는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아파트에 사는 게 그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예. 예, 좀 상상력이나 이런 거 키울 때는 그런 좀 자연을 대할 수 있는 곳에 키우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정말 많을 겁니다. 예. 자, 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을 때 우리가 이제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루 이동권이 생겼다고 했고, 그리고 하루가 이제 1시간으로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UAM 관련해서 NH투자증권의 이재광 수석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인포맥스티 해시라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썰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원래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거든요. 의자를 줬다가 다시 뺏어갔습니다. 저희가 잠시나마 편했거든요. 지난 두 회차 참 편하게 했는데 다시 저려졌습니다. 네, 다리가 저리고 있어요. 의자 왜 빼셨대요? 근데 혹시 아세요? 이제 위에 분께서 이게 왜냐면은 크립토 시장을 조금 더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바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올라가면 저기 매달려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설득력 있네. 옥상에서 그럼 찍은 그런 걸로 가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바닥에 앉은 이유는요. 현재 가격이 바닥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바닥에 앉아봤습니다. 나중에는 땅을 파고 들어갈 일은 없어야 될 텐데요, 그죠? 그러게요. 딱 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이곳이 가장 밑바닥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한번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준 PM님,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어요? 예, 저 지난주에 부산 UDC 방문해가지고 그 후기로도 한번 방송 한번 찍고 그러셨어요? 예, 그 부산에서 저 배 기사님도 뵀거든요. 요거 관련해서도 좀 이따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네. 아니 제가 엊그제 그 TV를 보다가 영화를 보는데 정유준 PM님이 갑자기 이렇게 싹 스친 그래요? 네, 영화를 보는데 그 배우 정우 씨가 약간 있으시더라고요. 닮았네. 그러니까 정우 씨가 되게 착한 역할 맡았을 때랑 닮았어요. 아니면 영화에서 정우 씨가 되게 쫄았을 때나, 그러니까 카리스마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고 약간 이런 때 닮았어요. 뭐 아무런 잘생긴 배우를 닮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진짜 약간 닮으셨더라고요. 네, 근정 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야, 싱가포르 네. 출장차 다녀오신 거예요? 네, 해외 출장차 다녀왔고 토큰 2049라는 이벤트 참석차 어. 4박 5일로 다녀왔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어땠나요? 그 뭐 정유준 PM님과 만났던 부산 이벤트 규모에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벤트였고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이 됐었고 저희도 뭐 느낀 바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 좁고 사실 우리나라 크립토 이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 우물한 개구리고 이 글로벌을 봐야겠다. 정말 많은 이 활기와 투자 기회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우물밖에 다녀온 자다. 그렇죠. 나는 경험을 해보고 왔다.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경험을 그렇군요. 하고 왔다는 지금 뽕에 약간 그렇군요. 약간 취해 있긴 합니다. 그 뽕 이런 얘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좀 많이 조심하겠습니다. 잡혀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자 우리 그냥 동아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도 사실 토큰 2049에 갈 뻔했는데 네.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고 괜히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갔다 온 분이 좋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아쉽네요. 아 그래요? 갈 걸 그랬나? 약간 이 생각이. 아니 그러면 싱가포르는 안 가셨어도 어디 갔다 온 데 없으세요? 아, 뭐 가평이라도. 뭐. 저 휴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아 제주도 갔다 오셨군요. 예. 제주도. 그래도 이 중에 유일하게 놀러 다녀오셨네요. 아, 그렇죠. 저희 이 여름 휴가를 저는 항상 9월에 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 습관이세요 그게? 아 사람 없을 때. 사람 없을 때. 아. 다들 잘 지내셨어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간에 출장차 부산 다녀오셨고 싱가포르 다녀오셨고 놀고 오셨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세 분 모시고 또 이제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들 수다 떠나보도록 할 텐데 오늘 또 이제 주제 공개를 좀 해봐야죠. 오늘 주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주제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주제는 NFT와 음모론입니다. 야 이제 종이도 안 주네요. 그냥 말로 때문에 말로. 이제 종이도 안 주는 거예요? 저겁니다. 네. 자막 같은 게 이렇게 나올지. 그냥 화면으로 하시겠답니다. 네. 음모론 재밌지. 음모론은 어느 분야든 재밌어요. 맞아요. 음모론, UFO, 뭐 외계인 이런 거 참 좋아요. 연예계 음모론도 재밌잖아요. 연예계 재밌죠. 예. 근데 그 중에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말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자칫 잘못했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많이 알고 계시겠어요? 그럼요. 예, 드는 것들이 좀 있죠. 어깨너머로. 개인적으로 뭐 이쪽 시장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음모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 음모론은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네네. 근데 세상에 좋아하는 게 있긴 하세요. 그럼요. 제가 좋아하는 거 네네. 스팸. 햄이요? 저는 메일 쪽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도 이메일 네, 얘기하는 줄 스팸 메일 뭐 오면은 약간 모아가지고 스팸 메일을 좋아하지. 공격하고 고소하고 이런 거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요. 네, 예. 저의 소울푸드. 스팸. 많이 드시면 안 좋대요. 적당히 드세요. 예. 많이 먹을 수 없어요. 스팸 뭘- 귀하던데? 기회요? 정말 대단합니다. 뭐 하고 지내셨냐 해서 혼자 제주도 놀러 갔다 온 얘기를 하셨고 음모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스팸 이야기로 또 꺾어주셨어요. 역시나 앉아서 우리 토크의 새로운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포지션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약간은 염세적인 표정으로 앉으셔서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모론, 음모론 재밌죠. 하지만 네네네. 크립토에도 많은 음모론. 스팸에도 어떤 음모가 숨어 있진 않을까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스팸. 저는 미국 살 때 9.11 테러의 음모론이 좀 핫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재밌어. 그런 거 재밌어. 9.12 테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 알카에다가 비행기를 납치해서 네. 비행기를 이제 쌍둥이 빌딩에 추락해서 그렇죠. 무너졌다. 이런 거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엄청 유명한 유튜버가 당시에는 이제 미국도 유튜브가 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좀 덜했지만 그 유명 유튜버가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인데 완전 음모론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침략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사고를 냈다. 이런 내용의 내용이었고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네네. 쌍둥이 빌딩이 둘 다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그 비행기를 부딪혔을 때 날 수 있는 최대 열, 그 폭발의 어떤 정도, 요런 거를 강도로 계산해가지고 네. 그 건물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강도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모자란다. 무너질 수 없다. 무너질 수가 없다. 그리고 저렇게 깨끗하게 쏙 폭삭 이렇게 무너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옆으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음모론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엄청 믿었었어요, 저는. 예.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에서 이 석유 쟁탈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어요. 어디까지나 음모론이고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네. 그래도 이런 거는 좀 그래도 멋있게 들리네요. 아니, 왜냐면 배움이 짧은 저로서는 9.11 테러하면 그 연기에 악마 모양이 나타났다고. 저도 그거 본 것 같아요. 나도 봤는데 그거. 무섭게 봤거든요. 연기에 사탄이 이렇게 잠깐 탁 나타났다가 그렇게 보이는. 되게 없어 보인다, 그죠? 되게 없어 보인다. 나 이거 편집해 주세요. 이거 너무 없어 보였다. 그럼 본격 주제로 들어가 보죠. NFT와 이제 음모론으로 이제 좀 섞여서 가보려고 해요. NFT 이 안에도 음모론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이제 어나니머스라고 하는 알죠. 예, 해커 조직이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는 없는 그 친구들. 그렇죠. 네네. 예, 근데 BAYC라고 보드 에이프 여트 클럽이라고 하는 지금 NFT판에서 가장 메이저고 가장 그 플로우 프라이스가 높은 그 NFT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지루해진 원숭이들이 한 늪에 있는 저택으로 들어가서 지루한 삶을 보낸다. 그런 이제 의미로 스토리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 NFT인데 네. NFT가 일단은 원숭이거든요. 네. 에이프가 이제 유인원 원숭이인데 일단 어나니머스나 이제 다른 BAYC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까내리는 게 이거는 인류 비하다. 네, 이거 백인 우월주의의 인류를 비하하는 거다. 일단 하나가 그거고 또 그 BAYC 원숭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쓰고 있는 모자 그 안에 있는 문양들이 다 나치즘, 네오나치 그쪽이구나. 예, 그쪽 뭐 우길기를 뭐 달고 있다든지 예, 뭐 그런 만자 모양이 있다든지 예, 그런 것 때문에 아 너네는 왜 이런 불미스러운 NFT를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예, 그래서 이 배우를 살펴보면은 나치를 주장하는 신흥 세력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새로 NFT를 좀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사상을 좀 뒤에서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좀 그런 예, 모종의 의도가 아닌가. 이거를 태우자. BYC를 태우자 이런 막 움직임이 있고 지금 실제로 그 BYC를 만든 유가랩스라고 있어요. 네. 유가랩스랑 그 세력이랑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런 이슈 때문에 이 BAYC가 과연 그런 좀 사상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정말 프로젝트가 운영을 잘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첨예하게 대립이 갈리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태우자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되게 비싸거든요. 그럼요. 예, 왜 태웁니까? 1억 8천 정도 한 하던데요. 1억 8천만 원 개당. 개당.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하고 비쌀 때는 그게 한국 돈으로 한 거의 6억 가까이 됐어요. 5, 6억 정도 하죠. 예. 이야. 그리고 그게뿐만 아니라 이걸 갖고 있으면 또 코인을 줬어요. 근데 코인이 6억 할 때 코인을 받았을 때 이 코인 가치가 또 3, 4억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갖고 있었으면은 얻을 수 있었던 이 가치가 한 아파트 한 채 가격 정도? 한국에서? 근데 저는 그 마크를 보고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왜요? BAYC의 그 마크가 있어요. 네. 원숭이 해골이 그려져 있는 검은 바탕에 이제 하얀색 해골이 그려져 있는 마크가 있고요. 그게 이제 옛날에 독일 나치 친위대의 마크 문양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두 개를 그래서 딱 겹치면 똑같아요. 정확히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골의 크기라던가 심지어 치아의 개수까지 18개. 18개. 이게 18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1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는데 그 치아 개수가 똑같아가지고 화제가 됐었어요. 아돌프 히틀러를 연상을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8개가 의미하는 게. 1이 A예요. 1이 A고 8이 H가 H. 8이에요. 그냥 아돌프 히틀러 18. 그게 이제 독일 나치가 쓰던 표현, 그 실제 표현이래요. 오, 재밌는데. 근데 어디까지나 음모론 예, 음모론이. 다 음모론이에요. 사실은 아닌 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가랩스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예, 이제 예. 유가랩스의 파운더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유대인도 있고 터키인 뭐 하여튼 소수민족들인데 네. 그 나치들은 소수민족을 엄청 이렇게 탄압을 했던 그 전력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왜 걔네 걸 하겠냐? 우리 다 파운더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하지만 뭐 어쨌든 어나니머스라는 집단 자체도 그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 스포츠 뉴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모론이라는 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좀 얘기가 되고 있죠. 재밌는데? 진짜 음모론이라는 게 뭐냐면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계속 딥하게 빠져들잖아요. 약간 좀.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일단 그 세계관 자체도 뭔가 좀 기괴해.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이상 뭐 흥미를 못 느끼게 예, 된 그래서 되게 지루해요, 표정들이 다. 네. 그런 원숭이들이 모여서 뭐가 이런 게 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듣고 보니까. 나치즘 말고도 또 다른 음모론이 있어요. 소아성애자, 아동 성착취, 페도필리아. 페도필리아. 네, 이런 의심도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공동 창업자 4명들의 이름이 익명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한 명은 SASS, 사스. 그게 이제 독일 친위대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쓴 거래요. 하나는 가가멜, 스머프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이잖아요. 근데 반유대적인 인물이다 그쵸. 이렇게 알려져 있고 고든 고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름을 바꾼 건데 인종차별주의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바꾼 거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토마토 엠퍼러 케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71년도에 나온 영화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소년이 신부를 성적으로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고 그 영화가 그래서 소아 성 착취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상영 금지를 받은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 제목을 그대로 이제 자기 익명으로 갖다 쓰니까 아,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런 거를 지지하는 그런 프로젝트다라는 음모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 음모론들이 있는 거네요. 이 하나에. 겹겹이 쌓여 있는 거. 또 이걸 들으니까 또 그 원숭이들이 왜 또 흥미없고 이런 표정인지가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생각이 들고 자꾸. 저는 이게 음모론은 음모론이지만 네네. NFT 판에서 이 유가랩스가 가진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네. 크립토 펑크라고 하는 지금 가장 그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NFT가 있어요. 픽셀 아트로 해서 이제 사람 얼굴 모양 나온 게 있는데 유가랩스가 거기도 지금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오픈시에서 NFT 여태까지 그 모든 이제 시계열을 다 두고 랭킹을 쭉 내렸을 때 거의 탑 10개 중에 거의 70% 이상이 다 유가랩스 NFT. 저는 이 음모론도 음모론이지만 지금 이 얘네들이 네. 그 프로젝트 운영을 굉장히 조금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일단 NFT 소유자들한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이프 코인이라는 코인도 발행을 해줬고 또 그 BAYC 그 질환 원숭이를 들고 있으면은 네. 화학약품을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그거를 이제 BAYC에다가 먹이면은 MAYC라고 뮤턴트 에이프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그 뮤턴트 에이프도 지금 현재 가치로 거의 한 몇 천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들고만 있었는데 혜택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뮤턴트 에이프는 그 지하 세계, 그 별장의 지하에 살고 있는 좀 하층민이다. 약간 이런 기생충 같은 하층민을 스토리 라인에 껴 넣은 거고 얘네가 지루하니까 강아지는 하나씩 들고 있으면 되냐. 그래서 강아지까지 또 드랍을 해줬어요. 그래요? 강아지는 얼마예요? 그 강아지도 한 지금 1,000만 원 정도 할 비싸네. 예, 강아지도 걔네 비싸요. 식구들이 다 비싸요. 걔네 식구들이 다 캐넬 클럽이라고 해서 네. 시바견 같은 거를 또 분양을 해줬어요. 또. 그러니까 홀더들이 이거에 점점 로열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근데 또 마침 얘네가 이제 잘한 게 이 BYC를 들고 있으면은 그 지적재산권까지 부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가지고 여기 옷을 입히건 뭘 하건 그걸로 광고를 하고 재판매를 해도 돼.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실제로 BYC 사가지고 아디다스 옷 입혀서 광고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마케팅을 잘하지 않았나. 그래서 굳이 음모론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좀 성공한 좀 프로젝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그럼 그 세계관이 계속해서 뭔가가 추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 뭐가 추가되고. 근데 사실 저는 BAYC에서 가장 큰 음모론은 이건 이제 제가 제기하는 음모론인데 직접 직접 이 자리에서 처음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 오늘 단독으로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음모론. 오늘 새로운 음모론이 지금 제기됩니다. 스팸을 좋아하시는 동아님께서 스팸 전문가 아래 띄워주세요. 신빙성이 사라질 수도 있죠. 동환님이라고 적어주시고 스팸 전문가. 제가 생각할 때 이 BAYC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할 때 플로어 프라이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바닷가거든요. BAYC라는 브랜드의 NFT가 수십 종이 있는데 요 NFT 중에서 가장 싼 NFT의 가격이 바닷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의 NFT 중에 제일 싼 거.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올해 초 대비해서 이제 NFT 거래량이 한 97%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NFT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거의. 근데도 바닷가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BAYC 가격이 지금 한 1억 8천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싸진 이유는 이더 가격이 내려가서지 이 NFT의 가격이 내려갔다고 가치가 내려갔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82더였고 지금도 82더인데 그렇죠. 이더의 가격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원화 환산 대비 가치가 떨어진 것일 뿐. 그렇죠. 그럼 가격이 왜 유지되냐? 이상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래 의혹이 있죠. 모든 NFT에. 그래서 97%가 줄었는데 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샀던 건 뭐였냐? 그 가격은 누가 그러면 올린 거냐? 근데 NFT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지갑으로 사기 때문에 네. 누가 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령 프로젝트가 지갑을 새로 만들어서 이걸 계속 사고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네. 이 프로젝트가 바닥가 유지라는 행위를 중지하면 네. 바로 폭락하기 그렇죠. 때문에.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NFT를 사지 않습니다. 신빙성이 그리고 있네요. 이거는 유가랩스라고 하는 BAYC의 이 운영사가 이런 자전 거래를 할 요인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부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BAYC는 에이프코인이라고 하는 토큰을 발행을 해서 네. 그 토큰들을 BAYC 홀더들한테 나눠줬어요. 에어드랍을 했어요. 근데 그 에어드랍을 할 때 공짜로 말하자면 나눠줄 때 네. 또 뭘 했냐면 벤처 캐피털들한테 그 에이프코인을 지분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A16Z 네. 그 엔데리센 호로위츠라고 하는 유명 암호화폐 전문 벤처 캐피탈이 있고요. 애니모카 브랜드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샌드박스. 샌드박스 네. 이런 유명 암호화폐 웹3 투자 기업들이 들어왔어요. 네. 코인 판매할 때. 그러면 이들은 코인 가격이 유지되는 것도 바라겠고 코인 가격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BAYC NFT 자체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랩스, 운영사인 유가랩스는 당연히 이 벤처 캐피털들의 만족을 계속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바닷가를 유지할 어떻게 보면 요인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전거래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것이 음모론입니다. 프로필 형태로 만들어진 NFT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 가격이 맞냐? 그 The Other Side The Other Side. 그거를 출시한 날이 4월 30일인데 그게 또 사내가 이름이 뭐뭐고 누구라는데 난 저런 애한테 판 적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말 그냥 하나의 밈이 되고 인싸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거군요. 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